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가수 배은주, 휠체어에 앉아 노래하는 가수 배은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그녀는 가수로 불렸고요. 방송인, 작사가, 장애인 예술단 단장으로 네 바퀴의 꿈을 싣고 전국을 순회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노래하는 희망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수 배은주 씨가 쓴 책 바로 네 바퀴의 꿈에서 말입니다. 가수 배은주.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가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로, 더 나아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14년 전 가수 배은주는 본인이 희망 전도자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후배 가수들을 육성하고 당당히 직업인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전체를 지휘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며 아쉬워하는 배은주 장애총 회장님입니다. 가수 배은주 회장님이 14년 전에 쓰신 책 네 바퀴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한 살에 찾아온 소아마비. 소설에서만 읽을 수 있는 배은주 회장님의 삶의 순간들. 지독했던 첫사랑과 애절한 프로포즈, 출산과 육아, 그녀가 꾸었던 꿈, 그 풀스토리가 14년 전에 발간한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전체의 10% 정도만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직도 모든 서점에서 구할 수 있답니다. 우리 역주행 한번 해볼까요? 네 바퀴의 꿈. 창문만한 하늘, 그 하늘만한 희망. 어린 시절 내 방 안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어떤 날은 별이 부서지고 어떤 날은 모진 바람이 불었으며 어떤 날은 햇빛이 흩어졌다. 그 창문 너머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다. 나는 그 작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낮에는 하늘을 떠도는 구름을 쫓아다녔고 밤에는 무수히 빛나는 별빛에 취해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밖으로 나갈 수도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던 내게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세상은 가슴이 저릴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 온종일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보는 일이 나의 유일한 소일거리였다. 오전에는 창문으로 흩어지는 구름을 관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나도 구름이 되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했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검게 멍드는 구름을 보며 대지보다 내 마음이 먼저 비에 접근했다. 하늘 보는 일이 재미없어지면 나는 곧바로 가위와 바늘을 집어들었다. 유난히 만들기 일을 좋아했던 나는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꿰매는 과정 속에서 내 손에 의해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느끼곤 했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다가도 집에 손님이라도 오는 날이면 이내 하던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잠든 척 누워있거나 될 수 있으면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 애를 써야 했다. 왜냐하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가리켜 아픈 애, 집에만 있는 애, 앉아있는 애라고 수군대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표현은 참으로 적절했다. 나는 늘 아팠고 집에만 있었으며 언제나 앉아서 지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라도 가는 날이 내가 창문 너머가 아닌 실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보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넓고 광활했으며 아름다웠다.
13살 무렵 어린이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무심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밖에서 뛰어노는데 1년 365일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나는 마치 형벌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부터 날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작은 하늘을 더 이상 보지 않았고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꿈꾸며 살아야 하는 13살 소녀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도 전에 죽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죽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약을 사올 수도 없고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다 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집안 어딘가 높은 곳에 줄을 매달자. 줄은 누가 매달아주지? 그래,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부탁하면 되겠지 뭐. 아이들을 어떻게 부르지? 창문 밖으로 힘껏 큰 소리를 부르면 오겠지 뭐. 그러나 언제 실행에 옮기느냐가 문제였다. 식구들이 없을 때 실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추석이나 설날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마도 그날은 설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식구들은 모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차례를 지내기 위해 큰 집으로 향했고 나는 드디어 혼자 남게 되었다. 창문 아래서는 차례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내려다보며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을 불렀다. 한호가! 정수가! 창문 아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냈던 나는 이미 집 근처에 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꿰차고 있었다.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애들아, 나는 2층에 사는데 잠깐만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니? 잠시 후 아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뜻밖에도 아이들은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넌 누구니? 왜 그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니? 나 역시 또래 아이들이 신기했다. 넌 왜 밖에 나와서 안 놀아? 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왜? 난 걸을 수가 없어. 정말? 참 안 됐다. 근데 이름은 뭐니? 너 혼자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사람들은 네가 여기 사는 것조차 모르겠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내게 질문을 쏟아놓았고 나 역시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라 아이들을 불렀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은 다음에 올 때는 나와 놀아주고 밖에도 데리고 나가겠노라고 손가락까지 걸며 약속을 하고서 돌아갔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내가 13년이나마 이 땅에 살았다는 사실을 가족 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서러웠다. 바람에 이는 들풀도 흩어지는 바람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눈에 띄어 그 의미가 전달되고 기억될 텐데 나는 내가 살았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내가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서를 쓰는 거였지만 그때까지 나는 한글조차 깨우치지 못한 상태였다. 언니와 오빠가 공부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지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나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초등학생인 남동생에게 교과서를 구해오라고 한 후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한글을 배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좀처럼 외워지지 않았다. 국리 끝에 내가 터득한 방법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공책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을 쓰고 다른 공책에는 모음, 아야, 어여와 같은 모음을 썼다. 예를 들어 달이라고 글자를 쓰고 싶으면 모든 모음에 모든 자음을 대임해본 후 소리내어 읽었을 때 가장 달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를 달로 익혔다. 해를 쓰고 싶을 때에는 모든 모음에 모든 자음을 대입한 후 가장 해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해로 익히는 식이었다. 그렇게 내가 쓰고 싶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갔다. 그런 나만의 한글 공부 방법 때문에 지금도 실제 사용되는 단어와 내가 만든 단어가 틀릴 때가 덜어 있다. 한글을 깨우치기까지, 아니 모든 단어를 만들어내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나는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일기를 쓰려고 하니 기록할 것도 써내려갈 이야기도 없었다. 나의 일상은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날이었으며 그 내일이 모여 다시 또 오늘이 되곤 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해 쓰기로 했다. 창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느꼈던 감동과 그 작은 세상 너머로 비춰지는 평화에 대해 써 내려갔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13년을 살아왔다고 나의 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숨막히게 아름다웠으며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글로써 표현하는 세상이 더 진한 아름다움이 배어나왔다. 한순간 스쳐 지나가고 기억에서 지워졌던 실상들이 글로 써 내려갈 때마다 새로운 전경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고 그 아름다움은 이내 마음속으로 다시 스며들었다. 일기를 쓰면서부터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능력은 말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자연이 더 설득력 있었다. 그 아름다운 세상 아래 그저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육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축복은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그동안 침묵했던 자연은 그를 통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자연은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니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내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자연이 나에게 가르치는 듯했다. 도전을 위한 가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졸업장을 딸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었다. 나는 귀가 번쩍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졸업장을 딸 수 있다니. 그렇다면 대학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나는 집에 가자마자 남동생에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독한 마음을 먹고 독학을 시작했다.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아니, 거의 불가능했다. 혼자서 한글을 깨친 것이 내가 가진 지식의 전부였다.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 많은 과목을 혼자 공부하며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고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능력을 믿었다. 늦게 시작한 공부인 만큼 마음이 조급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성경 구절처럼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나도 함께 시험을 치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대뜸 화부터 내셨다. 공부는 해서 뭐 하려고? 그냥 있으면 다 알아서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텐데 쓸데없이 건강만 상하지. 아버지, 제가 지금 사는 모습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계속 살기는 싫어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다고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나는 아버지께 말대꾸를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이틀만 지나면 지방으로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나는 결국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날씨 핑계를 대며 안 된다고 하셨다. 더운 날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삼복더위에 그 몸을 해서 지방까지 가서 시험을 보는 건 무리. 시험은 다음에 보고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어라. 꼼짝하지 말고. 걷지도 못하고 몸도 아파 얼굴이 누렇게 뜬 채 밤잠을 설쳐가며 책상 앞에 앉아있는 딸 자식이 안쓰러워 그러셨는지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길을 나서는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공부를 한들 중증장애인인 나를 받아줄 대학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생각보다 완강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검정고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검정고시를 치르기 하루 전날 결국 나는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와는 몇 해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시험을 앞두고 조그마한 가방에 옷보따리를 싸고 남동생이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돼지 저금통을 꺼내들고 집을 나왔다. 내 휠체어를 밀어주며 동생은 말했다. 누나, 안 가면 안 돼? 시험 보러 안 가면 안 돼? 안 돼. 꼭 가야 해. 동생은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계속해서 졸라댔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매몰차게 쫓아버렸다. 됐어! 이제 그만 들어가! 하지만 동생은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세워 기사분에게 휠체어를 실어달라고 한 후 차에 올랐다.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동생을 뒤로 한 채 7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았던 새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오고 말았다.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나는 나를 부르며 쫓아오던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동생은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다. 밖에 나갈 수 없는 누나 때문에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단 한 번도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해주었으며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고스란히 저금통에 넣고는 심부름을 해서 과자를 얻어먹곤 했던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였다. 내가 떠나온 후 남동생에게는 혹독한 사춘기가 찾아왔고 누구 하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없이 외롭게 그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곁에 있을 때는 변덕심한 누나의 심부름을 하느라 잠시도 편할 날이 없게 해서 미안하고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는 더 나가는 휠체어를 밀고 다니게 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어엿한 2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잘 살고 있지만 동생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누나로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사는 동네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실부터 적시셨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걸을 수도 없는 나를 혼자 두고 가셨겠는가. 30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아도 7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그 이유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어머니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무척 대견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마산에서 첫 번째 검정고시를 치렀고 전 과목에 합격 증서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어머니한테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건물 독서실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부터 누군가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끼니는 어머니가 하루에 2번씩 날마다 주는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잠자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곤 했으며 너무 오래 앉아 있던 탓에 엉덩이에서는 진물이 났다. 하루에 20여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통증이 너무 심해 공부하다 말고 펑펑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울고 싶었던 순간은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 때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어도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할 때였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어 한 달 넘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내가 하는 공부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사투였고 전쟁이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능력을 믿었다. 그 당시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었다. 그 다음 해에 나는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에서도 전 과목 합격을 하게 되었고 독학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검정고시로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따뜻한 방에서 너무나 자고 싶었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답답했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인내하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다. 애절한 프로포즈. 2발로 땅을 밟고 사는데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걸어다니는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나는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 축복된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병원 생활을 버텨냈다. 그러나 길고 긴 치료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처음으로 땅을 밟고 섰던 날, 정작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그 무엇에도 감사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너무 작은 나의 키에 놀랐고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수술보다 더 고통스러운 물리치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후 통증은 진통제라도 먹으면서 잠시나마 피할 수 있었지만 걷는 연습은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땅을 디딜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왔고 그런 나를 그 남자는 쉴 새 없이 다그쳤다. 이 정도 고통도 없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좀 더 힘을 내봐. 그 남자는 본인의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병원 주변에 머물면서 어머니 대신 나의 물리치료를 돕고 있었다. 늘 다정한 그 남자가 물리치료 시간만 되면 냉정한 모습으로 변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바람에 그 시간만 되면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남자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를 타일렀다. 앞으로 서울 거리를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 다녀야지. 그러니까 좀 더 참고 열심히 치료받자. 사람만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사랑만이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목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한 장의 지폐보다도 따뜻하게 내밀어주는 손이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남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나아갈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정신력마저 잃어버린 채 삶의 줄에 간신히 매달려 허둥대는 내게 손을 내밀어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다. 나라까지 떨어진 나를 따뜻한 격려의 말로 끌어올려준 은인이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수술을 했던 난 다시 낙엽이 떨어질 즈음 퇴원하게 되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집에 가는 날만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퇴원 날짜를 받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퇴원이라는 말은 그 남자와의 이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까닭이었다. 짐을 꾸리면서 어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서울 가서는 영희를 만나지 마라. 왜요, 엄마? 여기는 병원이니까 도움받았던 거고 서울 가면 만나기 힘들어질 테니까 애초에 만날 생각을 말라는 거다. 그 당시 어머니는 그 남자가 장남이란 걸 알게 된 후부터 물리치료를 돕기 위해 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나보다 모든 일에 예민하고 특히 이성관계는 철저하게 단속하시던 어머니로서는 당연한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용기 없는 바보는 되기 싫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미리 도망치는 실수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과잉보호하셨으며 늘 내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차조심과 남자조심. 어머니의 과잉보호는 시공간을 초월했다. 수술하기 몇 년 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기 위해 입고 갈 옷을 찾고 있던 내게 어머니가 내놓은 옷은 뜻밖에도 핑크색 이브닝 드레스와 한복이었다. 엄마, 누가 이런 걸 입고 수련회를 가?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 너는 항상 눈에 띄게 예쁘게 옷을 입어야 해. 드레스가 싫으면 한복을 입거라. 그렇다고 한복을 입고 갈 수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택한 것은 핑크색 이브닝 드레스였고 친구들은 그때의 내 모습을 가리켜 완전 꼴불견이었다고 핀잔을 주곤 한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나는 목사님의 눈에 띄어 수련회 하이라이트인 캠프파이어에서 특별 순서를 맡게 되었고 어머니는 애칭이나 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게 하시며 뿌듯해 하셨다. 수련회에는 신학과 대학생 50여 명이 자원봉사로 함께 떠났던 탓에 나와 친구들은 들떠 있었다. 버스에 타고 오를 때마다 도움을 주던 신학생들은 나와 친구들에게 저녁을 먹은 후 밤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고 친구들은 좋다며 덜컥 약속을 해버렸다. 드디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친구들은 슬금슬금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미리 눈치를 채셨는지
이제 그만 자자며 숙소에 불을 끄고 방문 앞에 드러 누워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완연한 처녀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밤에 숙소를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어불성설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내 친구들의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친구들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희 엄만 참 이상하시다. 너만 못 나가게 하지 왜 우리 앞길까지 막으신다니? 친구들은 연신 내게 엄마를 설득하라고 졸라댔고 밖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대학생들의 암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야옹, 야옹, 뻐꾹뻐꾹. 왜 저렇게 짐승들이 잠을 안 자고 설친다니? 어머니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방문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코를 골며 주무시기 시작했다. 결국 그날 우리들은 밤바다를 볼 수 없었고 나는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그날의 일로 원망을 듣곤 한다. 이렇듯 어머니는 이성에 대한 작은 호기심마저 차단할 정도로 이성교제 자체에 대해 항상 높아심이 있으셨다. 퇴원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자 어머니는 그 남자와의 교제를 더욱 반대하셨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가 다니는 교회로 옮겨왔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 뜻밖에도 그 남자가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10시가 넘는 시간에 어머니가 나를 내보낼 리 없었다.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10분만 보고 가겠다는 그 남자의 말에 어머니는 약속 시간을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 간신히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 남자가 급하게 내 휠체어를 밀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구멍가게 쓰레기통 옆이었다. 시계를 보며 다급하게 그 남자가 말문을 열었다. 5년만 기다려줄래? 5년만 기다려주면 너랑 결혼하고 싶어. 오늘 이 말을 네게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찾아온 거야.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프로포즈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였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올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네 바퀴의 꿈. 나는 세계적으로 국위를 떨치는 예술단 단장이자 방송인이자 작가로 참 많은 꿈을 꿨고 지금도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가장 큰 꿈은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엄마가 있기에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있기에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두 딸의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다. 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때도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내 눈물을 훔쳐냈고 너무나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절망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내 아이들이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들이니 아이들에 대한 기대나 꿈도 많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만은 아무것도 바라는 꿈이 없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굳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꿈이 있다면 아이들이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삶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밑바닥까지 보고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 사람이 받은 상처, 그 사람이 겪었던 좌절까지 더불어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픈 이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과 좌절, 그것을 이기는 것도 역시 사랑의 힘이기에 가슴에 사랑이 잔잔하게 흐르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거세게 닥쳐오더라도 사랑의 강물로 그 불을 끌 수 있도록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사랑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혼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 무엇이 되는 일보다, 아니 무엇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점점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가슴은 둔화하고 두뇌만이 진화되는 세상이 올까봐 나는 때론 두렵다. 나는 이제야 희망을 만나게 되었다. 막상 희망을 만나보니 희망은 꽤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는 바로 내 눈물 속에 있었으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숨 쉴 때는 그 한숨 속에 숨어 있었다. 도대체 내게 희망은 왜 안 보이는 거냐 하며 하늘을 다해 따져 물을 때에도 희망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희망은 언제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돌이켜보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희망이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의 삶이 언제나 환한 봄날 같을지 아니면 다시 세찬 바람이 불어올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세찬 바람조차도 삶의 소중한 일부로 여기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과 진정 사랑하며 언제나 희망을 간직한 채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내 안에 간직한 희망들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그날까지. 배은주의 노래 네 바퀴의 꿈. 이 책의 주인공 배은주, 이 책의 저자 배은주. 배은주가 작사한 곡 네 바퀴의 꿈입니다. 걸을 수 없다면 날아야 하겠지. 볼 수 없기에 꿈은 만져야 해. 지금껏 너를 둘러싼 어두움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길 바라. 용기를 내, 힘을 내, 바라는 모든 것 이룰 수 있으니. 용기를 내, 힘을 내, 바라는 모든 것 해낼 수 있으니. 걸을 수 없다면 날아야 하겠지. 볼 수 없기에 꿈을 만져야 해. 지금껏 너를 둘러싼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길 바라.